재혼한 남편의 딸이 집에 들어온 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딸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애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쓰러웠어요. 아줌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문 앞에 서 있던 그 애는 29살 치고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어요. 남편 성호는 제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채린이가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채린.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성우와 재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채린이는 결혼식 날 얼굴 한 번 본 게 다였어요. 그날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객석 맨 끝에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시 끝나자마자 먼저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서운했죠.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빠가 늦은 나이에 다른 여자와 재혼했으니 딸 입장에선 반갑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채린이는 엄마 쪽에서 키워서 그래.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거야.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한번 유산한 뒤로 다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채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비록 내 딸은 아니어도 남편 딸이고 이제는 같은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는 채린이 방을 제일 햇빛 잘 드는 작은 방으로 비워줬고 새 이불도 꺼내 깔아줬고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몰라 잡채, 계란말이, 불고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채린이는 처음 며칠간 정말 조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신경 써주셔서 죄송해요. 말도 예쁘게 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구나. 내가 너무 긴장했구나. 그런데 사람 지옥은요. 처음부터 대놓고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 립스틱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제가 어디 뒀는지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립스틱이 채린이 방 화장대에 놓여 있더군요. 채린아, 이거 내 거 같은데? 제가 웃으면서 묻자. 채린이는 놀란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이거 제 건데요. 아니야, 밑에 긁힌 자국 봐봐. 이거 내가 오래 쓴 거야. 그러자 채린이가 갑자기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말했어요. 제가 훔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들어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채린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제가 정말 사람 하나 몰아붙인 것처럼 들리게 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 별일 아닐 수도 있죠. 저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향수, 제 스카프, 주방에서만 쓰던 비싼 칼, 심지어 어머니 유품으로 간직하던 작은 브로치까지 슬쩍슬쩍 사라졌다가 채린이 방이나 가방 속에서 나왔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 애가 정신없어서 헷갈리나 보다. 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상한 건 매번 제가 물을 때마다 꼭 제가 미친 사람처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또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아버지, 제가 나갈까요? 이러면 남편은 언제나 똑같이 말했어요. 미영아, 애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도 어른이면 이해 좀 해. 애가 지금 힘들잖아. 애. 29살 여자를 남편은 늘 애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채린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아침약은 원래 제가 챙겼어요. 혈압약, 위장약, 무릎약까지 늘 날짜 맞춰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채린이가 먼저 약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어머니는 깜빡하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 말에 웃으며 약을 받았고 저는 괜히 변명하는 사람처럼 서 있게 됐습니다. 식사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원래 국에 후추 넣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밤에 소화 안 돼서 오이 못 드시는데 저는 멍하니 채린이를 봤습니다. 성우와 2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한 번도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채린이는 마치 오랫동안 비워뒀던 자기 자리를 되찾는 사람처럼 하나씩 우리 집 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가 채린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작게, 아주 작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아버지도 이제 거의 넘어왔어. 그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해. 저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해. 그 여자가 저라는 걸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린이는 제 인기척을 못 느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응, 이번 달 안으로 정리될 거야. 아니, 아직 집 명의는 그대로야. 근데 아버지가 바꾸게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명예? 우리 집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재혼할 때 저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제겐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었고 남편은 오래 산 아파트가 있었죠. 서로 건드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린이가 왜 그걸 바꾸려 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했거든요. 대신 다음 날부터 채린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채린이는 겉으론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낮에는 늘 누군가를 만났고 밤에는 몰래 베란다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꼭 저를 빠뜨린 말들을 골라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버지, 저 어머니께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으면 두 분 사이만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론 착해 보여요. 그런데 듣는 사람 마음속엔 꼭 제가 나쁜 사람처럼 박히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어느 날 저녁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채린이 좀 편하게 해줘. 내가 뭘 불편하게 했는데요? 꼭 말을 해야 알아? 그러니까 뭘 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애가 내 눈치 너무 본다잖아. 그게 내 잘못이에요. 너 말투가 좀 차갑긴 해. 그 순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참고 있었어요. 억울해도 찝찝해도 이상해도 가족이니까 참았는데 남편 눈엔 제가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제 금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결혼 25주년 때 전 남편이 사줬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귀금속이었어요. 저는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실에서 남편과 채린이 앞에서 말했어요. 내 목걸이 혹시 본 사람 있어? 채린이는 책을 보던 손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아직 이름도 안 꺼냈는데 그 아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을 꺼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맨날 물건 없어지면 저부터 보시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뭘 그만해요? 애를 왜 그렇게 몰아붙이냐고. 내 목걸이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 내 물건 관리나 잘해. 그날 저는 울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날이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더군요. 가정 내 폭언과 정서적 학대. 신고자는 채린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채린이는 거실 구석에 앉아 덜덜 떠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쪽을 힐끗 보는데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서워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보자. 딱 그런 얼굴이었어요. 경찰은 크게 사건화되진 않게 중지하고 갔지만
그날 이후 남편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채린이 불편하면 내가 좀 나가 있어. 뭐라고요? 잠깐 친정이든 어디든 가 있으라고. 여기가 제 집인데요. 그럼 애를 내보내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미 저는 아내가 아니라 방해물이 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안방에서 남편과 채린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결단하셔야 해요. 내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저는 문틈에 서서 숨도 못 쉬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 절대 순순히 안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 그 사람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해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오피스텔. 제가 혼자 벌어 마련한 제 재산까지. 그 아이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초안. 남편 소유 아파트를 채린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고 그 밑에 첨부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배우자 재산관계 분쟁 가능성 검토. 거주 중인 배우자 퇴거 절차 상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그 애는 놀라는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문에 기대 서서 저를 내려다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서류를 움켜쥔 채 일어났습니다.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채린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참 순진하세요. 처음부터요. 제가 왜 여기 들어왔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 씨가 다 알아? 아버지는 제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시죠. 그게 아버지 약점이고요. 그리고 그 애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 몫이었어요. 어머니가 끼어든 거지. 그 말이 이 모든 지옥의 본체였습니다. 질투도 아니었고 오해도 아니었어요. 그 애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한 침입자로 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말을 잇지도 못하는데 채린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뭘 알아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얼굴이 아니라 오래 눌러온 증오가 터지는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도 아버지 카드값 막아줬어요. 아버지는 엄마 버리고 편하게 살았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웃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 좋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말했어요. 전처와는 오래전에 정리됐고 딸 양육비도 다 했고 서로 미련 없다고. 그런데 채린 말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지옥을 움직이는 연료가 돈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망, 수치심, 복수심.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더 큰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채린이 방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채린이가 전화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알면 다 끝나. 내가 친딸 아닌 거 그 여자까지 알게 되면 어떡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딸이 아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선 채 숨도 못 쉬었습니다. 그 애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끝까지 받아내야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잖아.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날 딸로 키운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채리는 성호 씨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상처받은 딸의 복수가 아니라 그 사실이 들통나기 전에 최대한 재산을 가져가려는 전처와 채린의 공동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떨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더 잡아야 하나. 하지만 말로는 안 됩니다. 이 집에서는 이미 제가 말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채린이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듣고 기다리고 증거를 모았어요. 채린이 방 앞에 휴대폰 녹음기를 두었고 남편 서재에 있는 서류를 전부 사진 찍었고 전처 번호를 알아내 통화 녹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채린은 아버지 생일이라며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집에 작은 가족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와인, 스테이크, 케이크. 마치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어요. 채린은 아버지 팔짱까지 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진짜 좋은 얘기만 해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좋은 얘기 해야지. 끝내야 할 얘기를. 케이크 촛불을 끄고 남편이 소원을 빌고 채린이 박수를 치는 순간 저는 TV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나도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고 채린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제일 먼저 뜬 건 채린과 전처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내가 친딸 아닌 거 들키기 전에 빨리 명예받아.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더 넘어가기 전에 정리해야지. 그 여자 오피스텔도 문제야.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채린이 벌떡 일어나 TV를 끄려 했지만 저는 이미 리모컨을 쥐고 있었어요. 다음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힘든 척하면 다 믿어. 그 여자만 내쫓으면 끝이야. 남편이 떨리는 눈으로 채린을 봤습니다. 채린아, 이게 뭐냐?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채린은 잠깐 굳어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평생 숨겼어요. 저도 작년에야 알았단 말이에요. 순간 저도 멈칫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와 수치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저버릴 거라고. 그래서 엄마 말대로 한 거예요.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 잃기 싫었어요.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채린은 가해자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더 큰 거짓말 안에서 길들여진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제게 한 짓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늙어버린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날 속인 거냐? 아니야,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나를 속이고 여기 들어온 거냐고. 그날 채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무너지는 건 채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질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전처까지 집으로 불려왔고 결국 모든 게 터졌습니다. 전처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DNA 검사 결과를 이미 1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도 양육비,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남편에게 전부 받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 전처에게 빚을 남기고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전처는 그걸 평생 원망했고 채린을 핑계 삼아 계속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거짓말, 정리하지 못한 죄책감, 피해자인 척하며 쌓아온 증오가 제가 들어온 뒤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마디도 안 하고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붙잡더군요.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조용히 남편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은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매일 죽었어요. 당신 딸이 시작한 지옥을 당신이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버틴 거예요.
남편은 울었고 체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도 못 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건 악이만이 아니에요. 모른 척한 죄책감, 편애, 침묵. 그것들이 합쳐지면 한 사람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제 오피스텔로 나왔습니다. 작고 오래됐지만 그 집에서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체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솔직히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얼굴만 봐도 제가 경찰 앞에 서 있던 날, 목걸이 잃어버리고 미친 여자 된 날, 밤마다 숨죽여 울던 날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래도 만났습니다. 체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안 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아버지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뭔데? 증여받은 뒤 바로 넘기기로 한 계약서요. 엄마가 짜온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보다가 천천히 체린을 봤습니다. 왜 이제 주는데? 체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진짜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미웠어요. 내가 못 가진 걸 어머니가 가진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엔 무서웠어요. 제가 진짜 괴물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용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 자기 인생이 거짓말 위에 있었다는 분노를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부은 거라는 걸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성인군자처럼 괜찮아, 다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말했어요. 널 이해할 수는 있어. 근데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야. 내가 시작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건 이제 내 몫이야. 그날 이후 체리는 전처와 완전히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도 따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여러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딸이 집에 들어온 뒤 제 삶은 정말 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지옥은 그의 혼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외면한 과거, 전처가 숨긴 거짓말, 체린이 품고 자란 증오, 그리고 제가 참고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제 착각까지. 그게 다 합쳐져 그 집을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그 지옥에서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누구를 집안에 들여선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고통을 설명도 못한 채 참고만 있으면 결국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요. 재혼한 남편의 딸이 집에 들어온 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제가 그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비로소 시작됐습니다.